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국채 시장이 상당한 반등을 하면서 거의 4% 진입선까지 접근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0년물 3.9포인트, 2년물 역시도 3.9포인트로 이 비슷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국채 시장이 강세로 돌아서는 건 역시 기준금리는 이제 11월에는 거의 동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도 내비치고 있는 거죠. 일단 11월 또 한 차례의 빅컷에 대한 기대는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한 베이비 컷 정도 가지 않을까, 0.25%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채금리 시장이 안정적인 궤적으로 가는 건 기준금리 변동성 여부가 그리 크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 2024년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아마도 이 수순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도 예상치가 14만 7천 정도가 나왔었는데 실제는 25만 4천까지 나왔습니다. 지표가 껑충 뛰는 궤적을 보이니까 당연히 국채금리 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지표는 단기적인 성격이 강해서 다음 달 9일 미국 대선과 맞물리는 구도에선 요동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리 침체 국면을 예단하는 데는 결정적인 수치는 아닐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나올 수 있고요. 어차피 지금 나오는 모든 지표들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트럼프냐, 해리스냐,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표를 어떤 식으로 산출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건데, 아무튼 11월 대선까지는 상당히 튈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표들은 이 단기적인 성향이 강해서 미국의 침체가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부인하기에는 상당히 짧게 가는 지표이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율 시장은 이런 여파로 인해서 다시 모든 나라의 달러 대비 통화 가치 주저앉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뻘겋게 나오면 반대로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위안화가 이렇게 뻘겋게 올라와 있죠. 당연히 파랗게 읽어서 위안화 강세가 누그러졌다는 얘기고, 당연히 동조화가 강한 원화 역시도 파랗게 읽을 수밖에 없어서 원화 강세가 약화돼서 달러 대비 가치가 내려앉는 모습, 거의 1,300원 초반까지 가던 장세가 다시 완전 막판 뒤집기를 하기라도 하듯이 1,350원까지 치솟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미국 달러 강세는 거의 영원 무궁한 가치로 갈 기세로 조금만 약세를 보이는 기간이 생기면 이 공백을 바로 메우기 위해서 무한 질주로 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은 전날의 부진을 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나스닥이 1.22% 정도 올랐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뛴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우는 0.8% 정도, 그리고 S&P 500은 5,700선을 회복, 0.9% 정도 튀어오른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나 11월 대선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이벤트성에 가까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지 않겠다라는 관망 분위기.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장이 오픈이 되면 이렇게 올랐던 상승분들이 다시 보합이나 하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점쳐질 수 있겠고요. 여전히 침체에 대한 공포가 바닥에 쫙 깔려 있기 때문인데, 기본 제조업 부분에서는 BSI 전망치가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의 지표가 이렇게 발목 잡혀 있다는 것. 85라는 수치로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조업이 62%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미국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와도 기본 깔려있는 경제 체력 자체에는 한계가 아주 많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띄우기식 경기지표의 허수 안에는 실질적인 침체 지수가 뼈다귀처럼 잠재가 돼 있어서 자칫 이거 잘못 삼켰다가는 큰일 나겠죠. 목에 딱 걸리게 생겼어요. 그러니 미국의 실질 지표는 11월 9일 대선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팩트, 사실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결국 연준은 뭐 이참에 아주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 미국 대선 즈음에서 굳이 뭐 금리를 무리하게 이동시킬 이유가 없어진 거죠. 앞으로 새롭게 들어설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연착륙이 가능해진 금리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상황은 정치적인 분위기가 말아올리는 단기적인 경제 상황의 조망으로는 전체적 장세를 판단하기에는 좀 혼조스라는 것. 미국 컨퍼런스 보드 보고서에서도 결국엔 미국 증시가 연말에는 엄청난 기준금리 인하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내놓으면서 단기적인 증시의 흐름이 전체 분위기를 끌어가는데 상당한 한계에 봉착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신중하게 이 부분은 지켜볼 대목이고요. 아마도 다음 주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증시는 그리 상승 곡선을 타지 못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고용보고서 자체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증시가 단기적으로 움직인 것 뿐인데, 얼마나 이 자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증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지는 미지수란 얘기죠.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전가가 되고 있고요. 10월 달에는 상승세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는 지표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미국 증시처럼 단기적인 호재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쭉 보합해서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궤적으로 가는데, 국내 코스피 시장하고 똑같이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죠. 서울 집값이 28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확실히 상승세는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 대출 규제나 급등한 집값으로 인한 피로감이 상승폭을 자꾸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결국엔 한국 경제 자체가 상당히 동력은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게 제일 자산시장의 힘을 잃어가게 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죠. 뉴스로 파악하는 경제 심리 지수는 거의 뭐 11개월 만에 최저를 찍었다 할 만큼 지금 경기 지표 자체가 상당히 많이 꺾여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현재 경기 지표를 나타내는 동행 지표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내수 부분에서의 급격한 하락세는 정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경제를 끌어올리려다가 그 끌어올리는 주체도 함께 늪속으로 끌려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가라앉은 무게감이 점점 무거워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다음 주에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열고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번번이 나오고 있죠. 수출 자체도 둔화되는 시점에서 뭐 내수가 그나마 회복하려는 수출까지도 갉아먹는 그런 위기까지 온다라는 소리까지 나오면서 11월 금통위는 금리 인하라는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 온도가 아주 쌀쌀하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오히려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해도 중앙은행 금리 영향력이 이미 뭐 2년 전에 소실이 다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한은이 3.5%까지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이 2%까지 실질금리를 내리는 아주 기괴한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지금의 한국 경제 침체의 진행형을 막아내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번에 내려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거 뭐 이전에 그런 모습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게 완전히 뭐 2년간 따로 놀았던 실질금리인데, 아무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린다 한들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특히 한국같이 이미 금리 인하 선반영을 2년간 흡수한 상태에선 거의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부동산 시장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시장에선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금리가 중요한데, 시중은행이 부채 증가율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걸 방관할 수 없는 처지여서 연말까진 계속해서 금리 인상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전에 한은과 시중은행 금리가 따로 갔듯이 이후에도 시중은행과 한은의 금리 역시도 따로 가게 되는 엇갈린 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벌써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 우대금리를 전면적으로 감면을 해버리는 조치 취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금리 혜택을 주던 상품들 다 철거를 해버린다는 얘기고,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대출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8월부터 조짐을 보였던 현상이 10월 되면서도 더욱 이 금리가 오르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 10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최대 7%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시중은행은 대출 규제라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출 수요 감소라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그 빈 공간 메꾸기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담대 금리는 쭉 올리고 예금금리, 그러니까 저축이 된 파킹한 돈들에 지불해야 하는 예금이자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22번 올랐는데 오히려 예금금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대 마진 폭이 벌어져야 은행이 수익이 나니까 당연히 예금금리는 매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은 대출 규제가 지속이 되는 한 계속해서 대출금리 올릴 겁니다. 반대로 예금금리는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봉은 고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출은 대출대로, 이자 갚는데 허덕여야 돼. 예금은 예금대로, 메리트가 떨어져서 이자 못 챙겨. 결국엔 은행 예금이 아무런 자산가치 증식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죠. 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법도 한데 지금 시중은행에 파킹된 광의통화 M2가 4천조를 넘어서 0.4%가 증가하는 추세. 예적금으로 묶여있는 돈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금이 마땅히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자금이 묶여있다라는 얘기인데 유동성이 넘친다라는 건 시중에 이 자금이 적극적으로 풀려서 선순환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고 이게 지금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딱 맞물려 있어서 자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 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채권형 펀드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건 역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자금난에 더욱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예시해주는 그런 단면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건 황금성이 떨어지는 아파트의 추세를 가속화시킨다는 뜻이고 서울 오늘 매물량 84,000건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어프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9만 건으로 갈 확률이 높죠. 아파트를 팔려 해도 팔지 못하는 돈으로 빠르게 바꾸지 못하는 자산이라면 결국 상당한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매물량은 폭주하는 상황으로 가면 더욱 이런 위기감은 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단기적인 증시 호재로 침체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역시 이벤트성 지표들은 11월까지 축포를 쏘아댈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자칫 판단 미스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되겠고 동시에 한국 자산시장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 금리는 거꾸로 갈 가능성 높아서 부동산 시장 유동성은 계속 차단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황금성 떨어지는 아파트 가치는 집값으로 끌어내리는 궤적으로 급격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들 잘 살피시면서 준비하신다면 최대한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오늘 새벽에 나온 지표들 의미가 있죠. 미국 단기적인 증시 상승세는 다음 주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국채금리와 환율은 미국이 절대 포기 못할 파이이기 때문에 여타의 이 자산시장의 타격 받을 수밖에 없죠. 하늘이 금리 인하를 해도 효과는 반감될 가능성 높고 오히려 잠재된 위기를 자극할 확률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은 이렇게 아주 기묘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